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진서 작가의 다음 생을 기다리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을 로또에 당첨된 한 남자를 통해 보여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진서 작가의 다음 생을 기다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로또 복권 1등 당첨자였다. 2018년 4월 802회 당첨번호 10, 11, 12, 18, 24, 42. 아무리 소설이지만 믿어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1등 당첨자였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나의 안타까운 사연을 누군가 한번 들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으로 나는 지금 이 소설을 쓰고 있다. 젠장. 5만원짜리를 잔돈으로 바꾸기 위해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로또 복권 한 장이 정말 1등에 당첨되었다. 달랑 한 장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 긴 이야기는 싫다. 누가 뭐래도 어쨌든 당첨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로또 복권 1등 당첨은 항상 그 이후가 문제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당첨 사실 확인 후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난 우선 최대한 침착하고자 했다. 남들도 그랬겠지만 그 사실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그리고 실수로 잃어버릴까 싶어 당첨 복권을 지갑에 절대 넣어두지 않았다. 나는 당첨 복권을 집 거실 한쪽 구석에 언제나 장식용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고전 전집 중 장자 전집 책 속에 복권을 휴지로 잘 감싼 후 152페이지와 153페이지 사이에 고이 넣어두었다. 수십 번을 고민해도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다. 이후 나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복권을 현금으로 교환할까? 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이 기밀을 유지할까 하는 생각만 했다. 그러던 중 내게 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머리를 식힐 겸 모처럼 남해 먼 섬으로 출조를 해서 밤새 갯바위에서 참돔을 잡으려 씨름하다 변변찮은 씨알 몇 마리만 잡은 채 올라오는 상행길 고속도로에서 나는 엄청나게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잠설치고 밤새 갯바위에서 낚시나 하다가 이튿날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냐고? 그래도 믿어라. 사실인데 뭐 어쩌라고. 나는 눈을 떴다. 주위는 조용했다. 얼마 동안 의식이 없었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천정에서 비추는 강한 불빛에 나는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실눈을 뜨고 감고를 나는 몇 번 반복했다. 그제야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잡듯 서서히 내 동공이 그 빛에 적응했다. 천정에서 비추는 불빛이 평범한 형광등이라는 걸 나는 인지할 수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온 몸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까지 기억한다. 화물차에 받치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죽음을 느낄 새도 없이 나는 의식을 잃었다가 이제야 눈을 뜬 것이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내가 지금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나 스스로 판단할 수조차 없다. 머릿속에는 온통 살아야겠다는 의식과 집에 숨겨진 복권 생각밖에 없었다. 1등 당첨 복권이 손에 들어왔는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젊은 여자들의 잡담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는 것을 제외하곤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나는 느꼈다. 몸에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었다. 눈알을 여기저기 돌려보았다. 우측으로 블라인드가 쳐진 유리창이 보였다.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옅은 햇빛이 들어왔다. 맑은 날 같았다. 창문 옆으로 침대가 하나 보였다. 어느 환자가 누워 있었다. 다시 눈알을 굴려 왼쪽을 봤다. 역시 침대가 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중늙은이 환자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는 분명 중환자실이었다. 옆에서 들리던 젊은 여자들의 잡담 소리가 내게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 둘이 내 앞에 섰다. 두 간호사 모두 흰색 옷에 분홍색 가디건을 걸쳐 입고 있었다. 한 간호사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머리 위 무언가를 보더니 들고 있던 서류판에 볼펜으로 뭔가를 써 넣었다. 또 한 간호사는 내가 누운 침대 아래 달린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아마 소변 주머니일 것이라 나는 생각했다. 나는 분명 소변 주머니를 차고 있을 텐데 아랫도리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 나는 눈알을 굴려 간호사들을 쳐다봤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들은 나를 모른 척했다. 나와 눈이 분명히 마주쳤는데 그들은 내게 미소를 짓거나 말을 걸어주지도 않았다. 내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간호사는 그냥 그렇게 돌아서 가버렸다. 난 의식이 분명히 있는데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졸렸다. 나도 모르게 나는 다시 긴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다시 눈을 떴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동공이 힘들게 수축하여 서서히 초점을 잡았다. 나는 눈알을 여기저기로 굴렸다. 오른쪽 창가 침대에 어제 누워있던 환자가 죽은 사람처럼 말없이 누워있었다. 왼쪽으로 눈알을 굴렸다. 옆에 처음 보는 누군가가 다소곳이 나를 지켜보며 앉아있었다. 그는 승복처럼 보이는 검은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영감탱이였다. 그 영감은 쭈글쭈글한 얼굴에 깎지 않은 흰색 수염이 특이했다. 검은색 도포와 흰색 수염이 유난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자신의 턱을 괜 채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예사롭지 않은 인물로 보였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번엔 어쩐지 나는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다. 다행이었다. 나는 나의 상체를 일으켰지만 내 몸의 무게나 저항감을 나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새털처럼 아주 가뿐하게 나는 상체를 일으켰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하체는 아무 감각이 없었다. 다리를 들어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무 느낌도 없었다. 상체를 일으키는 것 외에 하체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앞에 앉은 승려 같은 노인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게 미소를 지어주었다. 날카로운 영감의 눈매가 금세 선한 눈매로 바뀌었다. 눈꼬리 옆으로 난 주름과 흰 턱수염이 인상적인 노인네였다.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소. 그 노인은 먼저 내게 말을 걸었다. 뉘신지? 내가 물었다. 얼마 전 간호사와 눈이 마주쳤을 때까지 입 주변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뉘신지라고 나는 정확히 발음하고 있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다. 뒤를 보시죠. 그 노인의 말을 듣고 나는 뒤를 돌아봤다. 나는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명 상체를 일으켰지만 침대엔 똑같은 내가 누워 있었다. 마치 하체 하나에 상체 둘 달린 괴물의 모습이었다.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나였다. 당신은 누구요? 화들짝 놀란 나는 영감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영감은 내 침대 옆 조그만 의자에 앉은 채 여전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데리러 왔소. 이제 때가 된 것 같소만. 뭐라고요? 영면하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젯밤이 예정일인데 의사가 생명을 조금 연장했구려. 난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꿀 때 느꼈던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당신은? 네, 저승에서 왔지요. 그러고 보니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의 이미지와 비슷했다. 검은색 갓을 쓰지 않은 것을 제외하곤 TV에서 익히 봐왔던 저승사자의 모습과 비슷해 보였다. 분을 바른 듯한 흰 얼굴과 흰 턱수염, 그와 대비하는 유난히 검은 눈동자. 상체를 일으킨 채로 나는 병실을 돌아봤다. 몸에서 반쯤 내 홀령이 분리된 지금에야 내가 누워있는 병실의 상황을 나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 내가 지금 홀령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명이 조금 남아있어 홀령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이런... 죽는 것이 이런 느낌이란 걸 나는 다시 실감할 수 있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마음 편히 조금만 더 기다리시지요.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이람. 이렇게 죽는다면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뭔 소용인지. 게다가 장자 책 속에 그 복권을 숨겨놨다는 사실을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안 그래도 읽지도 않는 고전 전집이 집안 공간만 차지한다며 고물상에 다 팔아버릴까 하던 아내였다. 난 무조건 살아야 한다. 아니, 죽더라도
죽기 전에 아내에게 복권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지라 한마디 말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말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내가 누운 곳은 내 침대까지 6개의 침대가 놓인 꽤 큰 병실이었다. 6개의 침대 모두 환자가 저마다의 사연으로 누워 있었다. 전부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각자 머리맡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숫자와 그래프를 보여주는 조그만 모니터가 2~3개씩 달려 있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만 모인 중환자실이었다. 그중엔 나처럼 상체만 반쯤 일으켜 세운 사람도, 아니 홀령도 있었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지 사람 그대로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환자도 있었다. 또 한 명의 환자는 젊은 남자 같은데 마치 3D 영화를 보는 듯 홀령이 몸을 빠져나올 듯 말 듯한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문 옆에 상체를 반쯤 일으켜 세운 어느 할머니의 홀령 옆에도 저승사자로 보이는 이가 등을 보인 채 그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그나저나 내가 어떻게 된 거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때가 되었을 뿐입니다. 저승사자가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마당에 후회해도 이미 소용없는 일일까? 상황을 잘 파악하고 냉정해야 한다. 실효라기만 한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선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든 다시 환생해서 당첨 복권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그 순간 이 생각뿐이었다. 나는 저승사자에게 물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감이 저승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말투를 좀 부드럽게 고쳐 물었다. 흔히들 저승이라고 부르는 선계에서 우선 49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에 해탈하셔서 고통과 번뇌가 없는 니르바나 세계로 가실지, 아니면 이승에서 쌓은 업에 이끌려 윤회계로 돌아가 다시 환생할지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삶도 죽음도 아닌 그 중간의 선계를 우리는 바르도라고 부르지요. 니르바나? 바르도? 네, 니르바나. 사후에 바르도에서 해탈하셔서 니르바나로 가는 것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 목표죠. 사자의 말은 내게 선문답처럼 들렸다. 해탈이고 니르바나고 난 모르겠고 난 우선 환생해야 합니다. 그럴 사연이 있습니다. 이대로 죽어야 한다면 다시 환생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사자는 내게 답했다. 바르도에 가면 본인 스스로 카르마를 벗어내고 해탈에 이르거나 환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너무 신여 마십시오. 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죽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 허무했다. 아직 이른 나이에 게다가 굴러온 수십억 당첨금을 단돈 10원 한 푼 써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한다니 나는 기가 막혔다. 나는 다시 사자에게 물었다. 아내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전할 방법이 없겠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속세의 바람이나 욕심은 내려놓으시지요. 이런 답답한 상황이 또 있을까? 장자 책 속을 봐라. 이 한 문장만 말이든 글이든 아내에게 전달만 해도 덜 억울하겠건만 나는 인생이 정말 일장춘몽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았을 뿐인데 순간의 졸음이 나를 황천길로 인도할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내와 아직 어린 딸이 눈에 밟혔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 이상 나에게 더는 희망이란 없어 보였다. 사자에게 나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저승사자가 된 거요? 다시 이승으로 환생할 수는 있는 거요? 사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니 그는 인상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아 보였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지요. 전생에 무슨 중죄라도 지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승이든 저승이든 윤회계로 들어와 생명체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전생에 풀어야 할 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이승이든 저승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시 생명체로 태어납니다. 후생에서 전생의 업을 풀지 못하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게 되죠. 이승에서의 삶은 그 자체로 고통이지요. 윤회가 반복하는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는 윤회를 넘어 고통이 영원히 없는 니르바나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더라도 다음 생애에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것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사후에 길을 안내할 저 같은 저승사자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사자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이라도 전해 들어야 니르바나로 갈 기회라도 잡을 수 있겠지요. 만일 짐승이나 식물 따위로 환생하면 윤회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사후에 저승사자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답니다. 니르바나로 갈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현생에서의 삶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시시포스의 반복적인 삶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인간에게 지독한 숙제를 내주는 것이지요. 저도 이곳 바르도에서의 삶을 접고 천상계로 빨리 가고 싶답니다. 바르도에서 죽은 홀령들을 모시는 것이 내겐 참 고역입니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았다. 이승의 삶이 고통이든 뭐든 저는 이번 생애에서 풀어야 할 업이 내게 있으니 꼭 다시 환생해야 합니다. 니르바나도 내겐 필요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시게. 말을 하고 보니 갑자기 이 저승사자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가까운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때 병실문이 열리면서 내 아내와 아직 어린 딸이 키우던 애완견 쫑을 담은 애완견 가방을 들고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내 가족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나는 다소곳이 아내와 딸을 불렀다. 그들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본 아내는 침울해했다. 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이미 들은 것 같았다.
6살 딸 윤영이는 죽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듯 아빠 빨리 일어나서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나를 재촉했다. 딸은 내 겨드랑이 사이로 자신이 그린 그림 카드를 끼워 넣었다. 보나마나 눈이 커다란 공주 그림과 함께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을 새겨 넣었을 것이다. 생전에 무슨 기념일마다 애교 많은 딸에게 받았던 그림 카드였다. 아내는 반려견 쫑을 담은 바구니를 내 침대 옆 바닥에 놓았다. 주먹보다 자그마한 대가리를 바구니 밖으로 빠끔히 내민 채 쫑은 임종을 앞둔 나를 처량한 듯 또는 고소한 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살아생전 나는 키우던 치와와 쫑을 아주 싫어했다. 나는 원래 개를 싫어했다. 나는 차라리 고양이를 키우자고 했지만 아내와 딸은 강아지를 더 선호했다. 개를 싫어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눈치 빠른 쫑도 이미 느끼고 있는지 쫑 역시 나만 보면 적대적으로 지저대는 등 내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미움은 미움을 낳는 법. 나 역시 그런 쫑을 볼 때마다 발로 차고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 나는 평소에 쫑을 한 그릇이라고 불렀다. 복날에 쫑을 솥에 넣고 삶으면 영양탕 딱 한 그릇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작은 강아지였다. 아내와 딸은 내가 쫑을 한 그릇이라고 부르는 것을 질색해했다. 이렇게 죽을 거라면 그간 쫑에게 좀 더 살갑게 대해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어느덧 이승을 떠날 시간이 더 다가오는지 일으킨 상처에서 내 혼이 허벅지 중앙 부분까지 몸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유체 이탈하듯 내 홀령이 몸에서 발가락 끝까지 다 빠져나오면 죽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슬퍼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저승사자와 나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내가 또 사자에게 물었다. 망자 중에 윤회하지 않고 해탈하여 니르바나로 가는 경우도 많은가요? 내 질문을 듣고 그는 살며시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저승사자라고 하기에는 인상이 아주 온화했다. 이 친구가 나를 저승으로 편하게 인도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생의 업에 따라 대체로 정해지지요. 전생의 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업이 생기고 그 업을 씻기 위해 또 다른 생명으로 반복하여 환생하지요. 그래서 이 지구가 그렇게 생긴 생명체들로 유지되는 겁니다. 암튼 저는 이번 생애에서 풀지 못한 업이 있으니 꼭 다시 환생해야 합니다. 이때 문 옆 침대에 누워있던 한 할머니 환자의 홀령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홀령은 몸에서 빠져나와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잠시 보더니 이내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저승사자와 같이 중환자실 문 밖으로 쓸쓸히 퇴장했다. 등을 보이며 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할머니 홀령의 모습이 처량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죽는 순간에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쓸쓸한 임종이었다. 할머니의 그 홀령이 빠져나간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그 할머니가 누워있던 침대 머리맡 위 모니터에서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이내 간호사들이 그 환자 침대 앞으로 모였고 환자로부터 몇 가지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올 것이 왔다는 듯 간호사 한 명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마 그의 보호자나 담당 의사 또는 시신을 갈무리하는 전담자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던 나는 저승사자에게 말했다. 쓸쓸한 죽음이네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죽음은 항상 쓸쓸하답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내 혼이 무릎 아래까지 벗겨짐을 느꼈다. 마치 옥수수를 싸고 있는 겉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이제 내 혼이 무릎 이하로만 달랑달랑 붙어 있었다. 이제 내게 이승에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았다. 뒤를 돌아서 누워있는 처량한 내 모습을 나는 봤다. 숨이 좀 더 가빠지고 있었다. 곧 내가 내 몸을 빠져나와 자유의 혼이 될 것 같았다. 무릎 아래까지 혼이 벗겨진 나를 보더니 저승사자는 가만히 앉은 채 옅은 미소를 지었다. 빨리 빠져나오라고 독촉하지도 않았다. 이제 내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죽는 건 죽는 것이고 그 이후 바르도란 곳에 가서 최대한 정신 차리고 다시 이곳으로 환생하는 방법에 대해 나는 사자에게 집요하게 질문했다. 그리고 그가 일러준 방법을 잊지 않으려 그의 말을 나는 몇 번이나 되새겼다. 어느덧 창밖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아내와 딸은 내 임종을 기다리다 지쳤는지 병실 밖으로 나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뒤로 돌려 누워있는 내 모습을 봤다. 내 입에 채워진 인공호흡기는 좀 더 바쁘게 펌프질을 하고 있었다. 그 공기를 받은 내 심장은 더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이제 내가 내 육체로부터 발목까지 분리되었다. 철봉에 대롱대롱 매달린 초등학생 같은 모습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했다. 의사가 내 남은 시간을 말해줬는지 아내와 딸은 다시 내게로 왔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군요. 내가 사자에게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누워있는 내가 숨을 더 헐떡이고 있었다. 가족들이 내 옆에서 마지막 나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머리맡 모니터에 비친 숫자가 요동치더니 순식간에 수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80, 70, 60, 55, 30, 20, 10, 그리고 마침내 0. 그와 동시에 발목을 잡고 있던 내 혼이 내 몸에서 스르르 분리되었다. 헐떡이던 내 심장은 크게 한번 요동치더니 그대로 멈췄다. 이후로 더는 심장이 뛰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 고통도 없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올 것이 왔다는 듯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귀에 자신의 입을 가까이 대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그만 편히 쉬어.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한결 마음이 편했다. 나와 저승사자는 내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한 발 떨어져 이미 죽은 내 모습을 같이 보았다. 편안해 보였다. 간호사들은 내게로 와서 달려있던 인공호흡기를 떼고
이것저것 점검을 했다. 저승사자는 이제 그만 떠날 것을 종용했다. 그가 먼저 등을 보이며 중환자실 문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를 따라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중환자실 문 밖을 나서자 강한 빛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먼저 나간 저승사자의 시커먼 등만 보였다. 그 등을 보고 나는 열심히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한나절을 걸었다. 힘들거나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다. 숨도 차지 않았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안개가 자욱한 시골길을 걸었다. 나무와 숲이 우거져 길게 이어진 길이었다. 군데군데 길 옆에 앉아서 쉬거나 멍하니 웅크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홀령들도 있었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한이 많아 차마 선계로 가지 못하고 구천에서 떠도는 홀령들이라고 저승사자가 내게 말해주었다. 어느덧 저 멀리 희미하게 강이 보였다. 그 강 앞으로 조그만 나무다리도 보였다. 강 건너편은 안개와 숲으로 우거져 있어 어떤 모습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저승사자가 말했다. 저 앞에 보이는 강과 나무다리 건너편이 바르도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준비되셨는지요?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은 건졌다는 노래 가사 내용이 떠올랐다. 옷 한 벌이 아니라 나는 수십억 원이나 하는 당첨 로또 복권을 남겼다. 환생해서 다시 그 복권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다. 고천에서 떠도는 저들처럼 이곳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조금 더 걸어 그 조그만 강 앞 나무 다리에 이르렀다. 다리 건너의 모습은 자욱한 안개로 잘 보이지 않았다. 먼저 걷는 저승사자와 두어 발 떨어져 나도 조심스레 다리를 건넜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다리 건너의 세상으로 나는 발길을 재촉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혔다. 거기서 내가 본 건 장례식장의 모습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나의 장례식이었다. 영정사진을 앞에 두고 두 눈을 훔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조문객으로 장례식장이 붐볐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거실 책장 속 장자 책을 펴보라고. 아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침울하게 방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손을 잡아도 말을 걸어도 아내가 내 존재를 알 리 없다는 사실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승사자가 내게 말했다. 자, 이제 바르도에서의 첫날입니다. 환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새겨 들으십시오. 화장이든 매장이든 장례식 후 본인의 육신이 사라지면 선생께서는 의지할 수 있는 육체를 갖고자 하는 욕망이 피어오를 겁니다. 전생에 쌓은 카르마에 따라 그 욕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어떤 육신이라도 내 홀령을 거기에 기대고 싶은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약 49일간 선생님은 많은 선택 상황에 놓일 겁니다.
특히 추위를 피해 동굴로 들어가셨다면 그 안이 곧 첫 번째 선택의 순간입니다. 동굴 안에 여러 구멍이 있을 것이며 그 속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그 구멍 중 하나가 바로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부디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불가의 믿음을 믿으시고 마음을 비우고 공의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선생께서 원하는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순리이자 진리입니다. 아쉽지만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저승사자는 이렇게 작별을 고하고 총총히 내 앞에서 사라졌다. 가지 말라고 같이 가자며 나는 그를 몇 발짝 따라 나섰지만 허사였다. 그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난 후였다. 저승사자가 일러준 환생하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 나는 그의 말을 다시 새겼다. 욕망을 통제하고 선택 상황에서 공의 느낌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애매한 해법이지만 일단 나는 무조건 환생해야 하니 따지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저승사자의 말처럼 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내 육신은 화장되었다. 내 육체가 사라진 후 나는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 저승사자의 말 그대로였다. 바르도에서의 생활은 이승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과 우울 같은 심리 상태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승에서의 삶은 마감했지만 이곳에서의 나날은 마치 살아있을 때 잠을 자며 꿈을 꾸는 것과 비슷했다. 내 육신이 화장장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이후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단연코 불안과 추위였다. 어두침침한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매일 계속되는 혹독한 칼바람이 나를 더 몸서리치게 했다. 장례식 때 입은 수의 한 벌로는 이곳의 추위를 견딜 수 없었다. 동굴 안이든 허름한 집이든 건물이든 나는 따뜻한 어딘가에 숨고 싶었다. 진흙밭에서 뒹굴지언정 저승보다 그래도 이승이 낫다는 말을 나는 실감했다. 따뜻한 어머니 품을 그리는 아이처럼 내 몸을 녹일 은신처를 찾아 나는 무작정 헤매고 다녔다. 저승사자의 말대로라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땅한 은신처를 찾지 못했다. 여기 바르도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전생에 내가 쌓은 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불안이나 추위 따위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야 하나? 그것이 사자가 말한 공의 경지일까?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을 뛰어넘을 위인이 아니었다. 지금 단지 불안과 추위에서 벗어나고픈 욕망만 절실했다. 저승사자가 헤어지기 전 내게 말한 비어있는 공의 느낌을 알고자 해도 나는 도저히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한나절을 헤매어 나는 어느 음습한 동굴 초입에 이르렀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다. 어두운 동굴을 향해
나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안은 어두웠지만 곧 나의 눈이 그 어둠에 적응하였다. 동굴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갈수록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따스한 유혹의 공기를 따라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점점 더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 깊이 들어갈수록 멀리 희미한 빗줄기도 보였다. 그 빛과 따뜻한 공기에 이끌려 나는 무작정 동굴 깊숙한 곳까지 발을 들였다. 동굴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졌다. 넓은 공간 사이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여러 개의 입구가 터널처럼 널려 있었다. 어두운 흰색빛, 어두운 초록빛, 어두운 노란색빛, 어두운 푸른색빛, 어두운 붉은빛과 회색빛이 새어나오는 터널같이 생긴 여러 가지 동굴 속에서 나는 또 다른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여러 개의 그 입구는 마치 내게 선택을 종용하는 것 같았다. 저승사자의 말대로 이 역시 내가 쌓은 업의 작용이리라 생각했다. 그 업의 작용일까? 나 역시 어디 한 곳을 헤집고 들어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저승사자의 말처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 순간 나는 마음을 비우려 노력했다. 비어있다는 공의 느낌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려 했다. 이렇게 나는 바르도에서 첫 번째 선택 상황을 맞았다. 빛이 새어나오는 입구 중 맨 처음 내가 느낀 호감은 푸른색빛 입구였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푸른빛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그 느낌을 믿었다. 이것이 사자가 말한 비어있는 공의 느낌일까? 나는 달리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었다. 아늑하게 느껴지는 푸른빛이 감도는 좁은 입구를 통과하기 위해 나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과감하게 푸른색 빛이 들어오는 굴 입구에 발을 들였다. 입구는 좁았지만 이 길이 환생으로 나를 이끌어주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다. 푸른빛이 감도는 입구 안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속 같았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불편한 자세로 나는 앞으로 기어갔다. 들어갈 때는 불편했지만 그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느낌이 좋았다. 나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 안에서 자궁 속 태아의 모습처럼 몸을 웅크린 채 나는 한동안 머물렀다. 잠시 잠이 든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런 몽롱한 시간이 지속됐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나는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욕구가 치솟았다. 좁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조금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엎드린 채로 나는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다. 얼마 움직이지 않아 밖에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을 나는 발견했다. 출구가 분명했다. 빛이 새어나오는 출구가 보이자 이상하게 나는 숨이 더 가빠왔다. 파란빛이 도는 동굴 안 입구에 들어올 때의 따뜻함과 안락함의 기분과 달리 이제는 이곳이 숨이 가쁠 정도로 답답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밖에서 여기 안으로 비추는 그 빛을 따라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려 계속 몸을 움직였다.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점점 숨이 가빠왔다. 산소가 없는 물속에서 몇 분을 견딘 사람처럼 나는 숨을 헐떡였다. 숨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즈음 나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동굴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동굴 밖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신선한 공기가 한꺼번에 내 코와 입으로 들어왔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았다. 어두운 동굴 안에 있다가 금방 나온지라 동굴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셨다. 내 눈이 그 강렬한 빛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눈이 부셔서 주변을 탐색할 사이도 없이 커다랗고 뜨끈한 무언가가 내 몸을 쓸어내렸다. 마치 소리 고운 커다란 빗자루로 내 몸을 닦듯이 그 행위가 지속되었다. 따뜻하고 촉감이 좋았다. 내 눈이 바깥의 밝은 빛에 서서히 적응하면서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 몸을 쓸어내리는 커다랗고 뜨끈한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바로 눈알이 동그란 치와와 어미의 혓바닥이었다. 내 몸을 핥는 그 어미개는 내가 죽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측은한 듯 나를 쳐다보았던 바구니 속 쫑이었다. 그때 병상에서 본 쫑이 임신을 해서 아내가 쫑을 바구니에 담아왔었나? 내가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쫑의 새끼로 내가 환생한 순간이었다. 내 딸 윤영이와 아내가 치와와로 태어난 나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다. 환생은 성공했지만 하필 개로 태어나다니.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당첨 복권은 아까워서 어쩌나. 나는 막막하기만 했다. 푸념하거나 울부짖어도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깨갱하는 소리뿐이었다. 이왕 이렇게 된 일, 개는 수명이 짧으니 이승에서 어떻게든 빨리 죽어버리고 개 다음 생애에서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었다. 인간이 아니면 죽더라도 환생으로 이끌어줄 방법을 알려줄 저승사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사자의 말이 문득 생각났다. 어차피 개로 죽어야 하기에 바르도에서 저승사자가 내게 남긴 환생의 방법을 잊지 않으려 나는 다시 생각을 더듬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개의 구멍이나 굴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째 굴, 무슨 색 빛이 흘러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가야 인간으로 환생한다고 구체적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사자에게서 들었던 그 말들이 점차 머리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정신을 집중하고 사자가 내게 말했던 환생에 이르는 방법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다시 기억을 집중했다. 하지만 집중하려 해도 점점 머릿속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어미 치와와 혓바닥이 연신 내 몸을 핥아대는 바람에 나는 더욱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만 좀 핥으라고 이 개새끼야. 나는 나를 핥아대는 어미개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저 깨갱 깨갱 하는 소리뿐이었다. 애구구 내 복권